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상법, 그죠? 상행위, 그죠? 상행위 114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곧 뒤쪽에 상행위 강론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 이 전문 판례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짬짬이 그래도, 책 한 권을 아마 끝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무슨 공부든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운송주선업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운송주선업은 위탁매매, 그죠? 위탁매매와 완전히 그 어떤 구조가 똑같고, 단지 위탁매매는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이고, 운송주선업은 운송주선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상행위 중에. 그 정도 차이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탁매매에서 규정을 준용할 건 다 준용하고 운송 주선업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매매와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운송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는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114조 보시면 자기 명의로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을 하는 자, 그죠? 자기 명의로 운송 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을 하는 자. 그러니까는 송화인이 있고 또 운송업자가 따로 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래요. A가 있고 A가 우리가 송화인이라 합시다. 그리고 B 이게 운송 주선업이에요. 그리고 C, 운송업자가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D는 어때요? 물건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화물상한증이 발행되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져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하인이 존재하겠죠. 그죠? 수하인.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운송 주소는 이거예요. 자기가 직접 운송하는 것이 아니고 송화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운송업자의 중간에 그죠?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역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봅니까? 위탁매매와 거의 유사하죠. 그죠? 송화인이 물건을 위탁하는 거죠. 운송해달라고 그죠? 운송주선업은 운송업자에게 이렇게 주선업자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로 그죠? 자기 명의로 운송을 계약을 체결해서 물건이 운반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자. 이게 운송주선업자예요. 위탁매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운송이라는 어떤 행위가 개입된 것이 다를 뿐이죠. 뭐그 정도 느끼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운송업자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운송업이 있잖아요. 운송업의 하나의 예, 먼저 나오는 운송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와 있는 그 운송과 관련되는 특징들은 운송업자도 그대로 다 준용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이나 다른 운송주선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뭐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과실 책임. 그 다음에 개입건이 나오죠. 이 개입건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쪽에서 뭐 개입건을 전부 다 우리가 상법에 나와 있는 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개입건 하면 첫 번째로 상업 사용인의 의무겠죠. 경업금지 의무에서 개입건, 영업주의 개입건이 있었죠. 두 번째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상업 사용인 의 경업 위반, 그죠? 경업 위반에 대한 영업주의 개업권, 영업주의 개입권. 두 번째 위탁매매에서, 그죠? 위탁매매에서 직접적 개입권. 다시 말하면 위탁매매에서 위탁매매인이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되는 개입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운송주선업자의 개입권이 나와요. 이 개입권 나온 이것도 뭐 사실은 위탁매매와 거의 똑같아요.
알겠죠? 운송 주선업자의 개입권인데 이거는 위탁매매와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운송 주선업자도 직접 개입권이에요. 직접. 여기는 간접이지만 여기는 직접이다. 그죠? 직접 개입권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되고 개입을 한다는 뜻이죠. 자, 이런 걸 보시면 운송주선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운송조업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가 송화인인데 물건 좀 운송시켜 주세요라고 B 운송주업자에 했는데 이렇게 C라는 운송업자에게 넘겨줘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어때요? 준송 주선업자이면서 운송을 함께 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내가 직접 해주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는 거죠. 직접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주선업자이면서 운송을 같이 해준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항 가보시면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해서 화물상환증을 작성했다. 송하인이 화물상환증을 작성해달라고 하는 거죠. 청구를 했죠. 그랬더니 B가 원래는 운송주선업자인데 화물상환증을 발행을 해버렸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우리 조문은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아예 간주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화물상환증은 운송업자만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송하인, 위탁자의 청구에서 화물상환증이 만약에 발행되었다면 그때는 운송주선업자는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간주해 주겠다는 게 우리 예, 법입니다. 알겠죠? 법 제도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법적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문을 두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그 판례 나온 것들 있잖아요. 어, 그 판례 기출 1번 한번 보실래요?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서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는 운송인의 지위로도 취득한다. 그렇죠.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액을 직접 정했다는 것은 자기가 운송을 하겠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거와 비교해서 그 2번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요건 좀 성격이 달라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운송주선인이 누구예요? 운송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죠? 경우에는 운송 의뢰인에 대한 관계, 송화인의 관계에서는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운송인의 지위를 취한다? 아니에요. 운송주선인의 지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상실하지 않아요. 알겠죠? 운송인의 지위 취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리인이니까 대신, 운송인 대신, 예, 그죠?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운송주선인은 그대로 운송주선인인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둔다. 그래서 위에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운송주선의 대위. 그쵸? 운송주선인도 순차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A가 송화인이고 B가 운송주선이에요. 근데 이 운송주선인이 자기가 또 바쁘니까 C에게, 야, 또 이거 운송 좀 연결시켜줘. 운송업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몇 번의 운송주선업자를 거쳐갈 수 있습니다. 거쳐갈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이럴 때 중간 운송 주선인은 어떻냐 이거죠. 대위할 수 있냐? 대위할 수 있죠. 여러 명이 순차로 운송 주선을 하는 경우는 후자는요, 전자에 가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후자는 전자에 가름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그래서 후자가 만약에 전자에게 변제한 때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대위하는 거.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당연한 얘기인데 한번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운송인의 권리 취득입니다. 중간 운송인의 대위의 경우에
운송 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는 운송의 권리를 취득한다. 뭐 그런 것이고. 자, 보수 채권권 있겠죠? 운송 주선인 운송물을 운송인이 인도한 때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운송 주선인은 누구에게 자기가 직접 운송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넘겨줘야 돼요? 운송업자, 운송인에게 물건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운송인에게 물건 넘겨줄 때 보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운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항에 가보시면 운송 주선 계약으로 운임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렇다는 거. 전문 문제입니다. 그냥.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유치권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때요? 일반 상사 유치권에 대한 특별 상사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일반 상사 유치권의 기준을 알고 있으면 그거와 다른 것은 전부 상법에 나오는 거는 상사 특별 유치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사 유치권은 뭐 몇 가지 이 원칙만 알아두면 된다 그랬죠? 일반 상사의 복수 한번 해보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상인간이어야 된다. 그죠? 양쪽 다 상인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물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채무자 소유해야 된다. 그죠? 채무자 소유해야 된다. 일단 이 두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를 말한다면, 어, 개별적 결론성이 아니고, 뭐예요? 일반적 결론성을 갖는다. 알겠죠? 다시 말해, 어, 그 점유하고 있는 그 유치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더라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더라도 유치권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 상세 유치권이죠. 자, 다른 것만 찾아보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나왔네요. 요게 일반 상사 유치권의 차이점이겠네요. 관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는 관하여는 개별적 결론성을 요구합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서 생긴 어, 보수나 운임 기타 위탁자료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해서만 유치할 수 있어요. 개별적 결론성을 요구하네요. 그죠? 그런 점에서 3번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는 상인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이 물건 자체가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런 점에서 일반 상사유치권에 대한 특별 상사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만 여러분이 비교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운송주선의 책임의 시효다. 요 책임의 시효는요, 뒤쪽에 가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 유치권 있죠. 요 유치권도 그대로 운송업자에 다 준용되는 거고요. 운송주선의 책임의 시효도 뒤에 나오는 운송업자에 다 준용됩니다. 일단은 운송주선의 책임의 시효는 운송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기 시효를 두고 있어요. 상법의 일반 시효인 5년보다 더 짧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항 가보시면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얼마?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 거고 2항은 보시면 여기 기산점이에요. 여기에서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한다는 이 기간은 1년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했대. 만약에 전부 멸실했다면 언제 기산점을 잡느냐? 그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전부 멸실할 때는 그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운송 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왜 그래요? 이 운송 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단기 시효, 특별한 단기 시효를 뒀던 이유는 운송 주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송 주선인이 악이라면 보호되지 않아요. 그 사용인이 악이라면 보호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1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1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악인 경우는 상사시효로 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상사시효 5년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된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주선인의 채권이시오. 운송주선인도 채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송하인이나 아니면 수하인에게 뭐 운송료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채권은 마찬가지로 1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송주선인 또는 운송업자가 상대방이 서로 갖고 있는 채권 채무는 어떻게 한다?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수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됐어요. 그리고 넘어가면 되고 준용 됐고요. 준용 규정, 고가물, 수화인의 지위, 수화인이 다 준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운송업자로 가보겠습니다. 운송업을 하는 운송인 상인을 말하는 거죠. 의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물건 운송, 여객 운송입니다. 첫 번째 이제 물건 운송과 여객 운송인데 물건 운송 먼저 따져보면 물론 책에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기서 상법 총칙에서 상행위에서 운송업은 육상 운송을 말합니다. 육상 운송. 해상 운송은 해상법에 따로 있고요. 항공 운송은 항공 운송법에 따로 있습니다. 상법에서 그렇게 구분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물건 운송 가보시면 화물 명세서. 여러분 화물 명세서하고 화물 상한증은 다른 거 아시죠? 화물 명세서는 누가 작성하는 거냐면 송화인이 작성하는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물건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명세서가 바로 화물 명세서예요. 이건 누가 발행하느냐면 송화인이 발행하는 거예요. 누구의 청구에서?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서 송화인이 발행하는 거죠. 그거 봐야 된다. 화물 명세서에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뭐 됐고요. 만약에 화물 명세서 허위 기재하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당연히 누가 송화인이 책임져야 되죠. 예를 들면서 부패되는 물건인데도 부패되는 물건에 대한 표시를 안 했다. 그래서 근데 부패됐다. 그럴 때는 화물 명세서를 작성한 송화인이 다 책임지는 거죠. 물론 그 부패되는 거라든지 그죠? 그 물건에 대해서 운송업자가 지금 알고 있다. 알고 있을 때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셔서 128조 가면 이제 화물상한증이 발행이죠. 화물상한증은 운송인이 물건을 싣고 나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누가 청구하죠? 송화인, 보낸 사람이 내 물건이 거기에 5개, 10개 실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라는 게 바로 화물상한증이에요. 그래서 운송인이 발행하는 것이고 송화인이 청구하고 발행해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화물상한증. 물론 이제 화물상한증의 법적 성질은 일반적인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어음수표보다는 어때요? 좀 완화되어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화물상한증의 이제 성격인데 성격이 우리 이제 법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화물상한증은 상환증권성이다. 우리 유가증권 어음수표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증권을 가지고 돈을 받듯이 여기도 화물상환증을 가져가야만이 물건 주는 거예요. 화물상환증과 물건을 교환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이다. 그래서 화물상환증이 만들어졌다면 이것과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다. 그게 상환증권성이다. 그 다음에 130조 가보면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이다. 지시증권성은 뭐냐면 배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적어서 누구에게 지시할 수 있는 거죠. 증권이냐 이 문제인데 화물상환증 설령 이게 기명식이라 하더라도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지만 화물상환증에 배서 금지하는 뜻이 적혀 있다면 하면 안 되겠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1조가 이제 화물상한증 기재 효력 그래갖고 요거를 우리가 문헌증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지시증권성 또 뭐가 있었죠? 상환증권성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재 효력 그래갖고 요 부분이 문헌증권성이라 알겠죠? 문헌증권성 기재 효력 문헌증권성 성격인데
언증권성이다. 알겠죠? 다시 말해서 적힌 대로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1항을 보시면 화물상환증의 발행에 따라서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하고 송화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이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요걸 이제 성격을 또 나누는데요. 나눠보면 요거를 갖다가 요인증권성이라고 해요. 요인증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증권에 발행된 원인이 있다는 거죠. 증권에 적힌 대로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화물상환증이 발행돼 있으면 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됐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수령했다는 것으로 아예 추정해줘 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자, 취득한 소진에 대해서는 운송인은요.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적힌 바에 따라서 책임지면 돼요. 그렇죠? 여인증권. 이게 이제 문헌증권인 거죠. 적힌 대로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문헌증권성의 대표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물상환증이 발행되면 이게 분실됐다 하더라도 설령 분실됐다 하더라도 제3자가 선의 취득해서 가져오면 그 적힌 대로 운송인은 물건을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적힌 대로 알겠죠? 그 선의 취득한 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적힌 대로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문헌증권성이고 화물상환증 기재효력이다. 자, 그 다음에 화물상의 처분증권성이다. 처분증권성은 뭐냐면 화물상환증이 만약에 작성되어 있다면 운송물을 처분할 때 그 물건은 직접적으로 이동하며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상환증을 처분함으로써 물건도 처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처분증권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물건과 화물상환증은 동일체로 보는 거죠. 물건처럼 보는 거죠. 이게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죠? 자, 됐고요. 화물상환증. 그 다음에 133조는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에요. 우리 앞쪽에 처분증권성의 앞뒷면하고 동일한데 앞뒷면 같은 건데 화물상환증에 의해서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만약에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잖아요. 그러면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치료에 관해서 운송물이 넘어간 것과 동일해요. 화물상환증을 주면 물건을 넘겨준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을 우리는 물권적 효력이란다. 이해됐죠? 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송물 멸실과, 그죠? 운송물 멸실과 운임, 멸실과 운임. 자, 134조, 135조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시간에 하는 걸 하고, 오늘은 133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